늙은 부모는 결국 자식들에게 짐일 것이다. 난 그걸 이제 아들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렇더라도 내 자식들이 아직 80도 안 넘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박충훈 작가님의 단편소설 겨울모기입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 내용으로 줄거리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박충훈 작가님의 소설집인 엄마에 실려있는 단편 중 하나로 펴낸 곳은 도화입니다. 강원도 영월 출생인 박충훈 작가님은 1989년 월간중앙 복강기념 논픽션 공모에 당선됐으며 1990년 월간문학 제61회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을 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작품 안내는 아래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겨울모기, 박충훈. 간밤에 때 아닌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 며칠째 계속 그랬지만 간밤은 유난히 더했다. 아무리 춥지 않은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은 영하의 기온인데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 친구에게 겨울모기 극성에 잠을 설친다고 했더니 그 대꾸가 걸작이었다. 요새 모기는 비아그라 먹은 사람 피를 빨아서 주둥이가 겨울에도 빳빳하다는 거 여태 몰랐어? 주둥이에 양기가 올라 겨울도 모르는 사시사철 모기가 되었다. 소설 쓴다고 골방에만 들어 엎드려 있으니 알 턱이 없지. 좀 배워라, 배워. 대학 동기인 친구는 하도 빈정거려 별명이 빈대기이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주둥이가 삐뚤어진다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요즘은 늦가을까지 모기가 극성이지만 친구 말 맞다나 주둥이에 양기가 올라서 그런지 올해는 12월 한겨울인데도 모기가 사람을 괴롭힌다. 여름 모기는 피를 빨아먹어 배가 통통해서 불을 켜면 벽에 붙어 쉽게 잡는다. 그러나 겨울 모기는 피를 못 빨아서 그런지 불을 켜도 찾을 수 없다. 못 찾고 잠자리에 누우면 또 귓가에서 앵앵거린다.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모기와 전쟁을 하다가 잠을 설치고 말았다. 11시에 배가 고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받아보니 웬 남자였다. 저 조순영 씨 댁이지요. 잠시 정신이 멍했다. 조순영 씨라니? 조순영은 우리 집사람이다. 그런데요, 누구세요? 아, 아버님 되시는군요. 죄송하지만 좀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짐작하여 젊은 사람이다. 당신 누군데 우리 집사람을 찾아요? 잠시 버벅대더니 대답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고요. 좀 뵙고 싶습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조순영 씨 지금 집에 없어요. 여행을 가서 사흘 뒤에 오니까 그때 오세요. 사내는 또 잠시 어리대다가 말했다. 조순영 씨도 그렇지만 아버님께도 드릴 말씀입니다.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좀 뵙게 해주세요. 참 이거야말로 땅팔 노릇이었다. 아래층에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대문 밖에 벙벙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섰던 사람이 굽실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전 김철우라는 사람입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내게도 할 말이 있다니 궁금하기는 하지만 함부로 문을 열 수도 없다. 이봐요. 당신이 누군데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는 게야? 우리 집은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어요. 사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애원하다시피 대답했다. 아버님, 저 절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차를 여기 대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베란다로 나가 내려다보니 대문 옆에 산타페 승합차가 있다. 일단 안심이 되어 문을 열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내가 계단을 올라와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번듯하니 잘생기고 순하게 보여 일단 안심했다. 들어오시오. 내가 소파에 앉자 사내는 넙죽 엎드리며 절을 했다. 깜짝 놀라 일어섰다. 이거 왜 이래요? 웬 절을 하고 그래요? 사내는 꿇어앉아 말했다. 어르신을 처음 뵙는데 절을 드려야지요. 저는 청주에서 온 김철우입니다. 청주. 청주는 내가 2년간 대학을 다닌 곳이다. 어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요. 청주에서 왔다고요? 사내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예,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사내와 마주 앉아 살펴보았다. 어디서 본 듯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 얼굴이었다. 그래,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요? 아버님, 어머님 고향이 충북 제천이시지요. 이런 청주에서 또 웬 제천? 그래, 그런데요. 저도 제천입니다. 혹시 제천 태양 연탄 공장을 아시는지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연탄 공장은 제천에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태양 연탄 직매장을 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장 아들이 고등학교 1년 선배며 친구였다. 알지, 알고 말고. 그 사장님 아들 김상태 씨도 아시겠네요. 이거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 김상태 알지?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김상태 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김상태는 당시 제천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다. 여고생부터 유부녀까지 건드리는 등 망나니였는데 여고생을 임신시켜 20살에 결혼을 했었다. 그 아들이라면 젖먹이 때 내가 봤었다. 이제서 보니 제 아비를 닮아 첫눈에 낯익게 보였다. 김상태는 10여 년 전에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날 찾아왔어? 그는 얼굴이 얄궂게 일그러지며 잠시 어리대더니 대답했다. 이거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요. 나 이거야 원 내가 놀라다니 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궁금증보다 신경질이 났다. 이봐, 내가 놀라다니. 안 놀랄 테니 말해봐. 사내는 또 얼굴이 일그러지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말했다. 저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순영 씨가 제 어머니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툭 떨어지며 이내 서늘해졌다. 대체 이게 뭔 말인가? 정신이 산만해 잠시 버벅거리다가 말이 터졌다. 그게 뭔 소리요? 우리 마누라가 어머니라고? 사내는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피덩이인 저를 태양 연탄 공장 사장님 부인에게 내던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다.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했다. 마누라가 김상태 아들을 낳고 나와 결혼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서서히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다고 이놈에게 분풀이를 할 수는 없다. 감정을 찍어 누르고 물었다. 너 몇 살이요? 녀석은 아까보다 더 당당해져서 곤대짓을 하며 대답했다.
1970년 3월에 태어났으니 51살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 얼굴 눈매에 조순영 모습이 보였다. 허탈하고 기가 막혔다. 조순영의 끼로 보나 김상태의 끼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70년이면 내가 월남전에 파병되었을 때다. 김상태는 20살에 결혼하여 군대에 갈 때는 아들 하나와 딸이 있었다. 그러니 조순영은 유부남과 연애를 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다. 당시 제천바닥은 좁았다. 조순영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연애를 하던 사이였다. 게다가 김상태는 이웃에서 같이 자란 그야말로 불알 친구인데 번연히 알면서 그런 짓을 했다. 내가 월남전에 파병되기 전 8월 강원도 양구 오음리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을 때였다. 조순영은 토요일마다 면회를 왔었는데 우리는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르는 무덥고 허름한 여관방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용기로 젊음을 불태우곤 했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18개월간 월남에 있는 동안 김상태와 붙어 아들을 낳았다는 결론이다. 당장 제주도에 있을 조순영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지만 생각해보니 그건 당사자 앞에서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참기로 했다. 조순영 아들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있기도 해서다. 김상태는 부잣집 아들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그야말로 물쓰듯 했다. 돈으로 유부녀도 꼬이고 엄마 또래의 과부도 건드렸다. 1년 선배였던 그는 똘똘한 우리 친구 5-6명을 돈으로 거느렸다. 두 남녀 관계가 충분히 이해가 되자 마음이 안정되었다. 조순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자였다. 이 녀석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벌건 대낮인데 귓전에서 모기가 앵앵거렸다. 손을 흔들어 모기를 쫓고 물었다. 근데 왜 이제서 어미를 찾는 게야? 녀석은 이미 궁리를 했던 듯 금방 대답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와 아버지는 친엄마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으니 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녀석은 쿨렁쿨렁 울다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말했다. 2달 전 직장에 아주머니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고향이 제천이라고 해서 저도 제천이라고 했지요. 그 아주머니는 태양 연탄 공장도 알고 우리 할머니와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만나 고향 얘기를 했는데 제 생모가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 조순영 씨라고 말해줬습니다. 차차 가리새가 잡혀 물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었나? 아닙니다. 주소도 전화도 모른다고 해서 제천에 가서 수소문 끝에 서울 상계동에 사신다는 것을 알아내고 오늘 뵙게 되었습니다. 놀라시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거처를 알면서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찍어내는 녀석을 보며 생각했다. 청주에 사는 조순영 친구 누굴까? 그 여자 이름을 알아? 예, 같은 직장이니까 박영자 씨라는 거 알았습니다. 박영자, 조순영 친구 맞다. 박영자와 조순영은 죽고 못 사는 단짝이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청주 교육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울려 다녔었다. 이제 알 것 다 알았으니 이 녀석을 보내야 한다. 당장 꼴이 보기 싫을 뿐더러 분노가 치밀어 두들겨 패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알았다. 네 애미 지금 없으니 가거라. 친구들이랑 어제 제주도 갔으니 사흘 뒤에 온다. 전화번호를 줄 테니 둘이 통화를 하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녀석은 잠시 미적대다가 말했다. 이제 어차피 서로 알게 되었으니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제부터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울컥 분노가 치밀었다. 똥 싼 놈이 매화 타령한다더니 이건 아주 주저앉겠다는 수작이었다. 그게 뭔 소리여? 내가 왜 네 애비여?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가거라.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등 떠밀다시피 내보냈다. 녀석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갔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분을 못 이겨 한참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제주도에 있는 조순영에게 전화를 했다. 왁자지껄 소리가 나면서 전화를 받았다.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조용한 데 나가서 전화해. 우리 점심 먹으러 왔는데 왜 그래요? 뻔뻔스런 목소리에 왈칵 열이 치받았다. 점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어디 보자. 나가서 전화하라니까. 열을 받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10여 분이 지나서 전화가 왔다. 대체 왜 그래요? 뭔 일이 있어요? 그래, 있다. 당신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계속 시침이 뗄 거야. 당신이 낳아서 버린 김상태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기어들어왔다니까. 이번엔 한참 만에 대답했다. 지금 거기 있어요? 열불이 나서 소리쳤다. 있기는 하도 기가 막혀 내쫓았다. 전화를 끄는 줄 알고 열이 끓어오를 때 말이 들렸다. 알았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더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을 것이다. 혼자 열을 받아 헐떡거리다가 한참 뒤에 진정이 되었다. 신경을 곤두세웠더니 속이 쓰리고 배가 고프다. 식탁에 앉았으나 국이 식고 고등어 구이도 식었다. 궁상맞게 웅크리고 앉아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해장국집에 앉아 조순영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다시 걸면 계속 통화 중이었다. 틀림없이 어미와 아들이 만리장성을 풀고 있을 것이다. 당장 집에 오라는 문자를 넣고 해장국을 안주로 소주 2병을 먹었다. 취한 상태로 푹 자고 싶었다. 밤에는 또 겨울모기 때문에 잠을 설칠 것이다. 오늘 밤에는 인간모기까지 나를 잠 못 들게 할 것이다. 오후 내내 낮잠을 자고 7시에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으나 작업을 할 수 없이 잡념이 일고 신경질만 났다. 배신감. 김상태 그놈은 조순영이 내 애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데리고 놀았다. 그래, 그놈은 워낙 그런 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조순영 그녀는 죽 떠먹은 자리, 강물에 배 지나간 자리라 생각하고 돈을 펑펑 쓰는 그놈과 즐겼을 것이다. 그러고도 내 앞에선 요조숙녀인 척 했다. 조순영은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보국대에 끌려가서 행방불명되었다고 했다. 일설로는 낙동강 전투에서 고지에 지게로 실탄을 쳐 나르다가 죽었다고 하지만 알 길이 없는 행방불명자였다. 얼굴이 반반한 조순영 엄마는 전쟁이 휴전된 뒤에 제천읍에서 미장원을 시작하여 돈을 잘 번다고 소문이 났다. 하여 조순영과 언니 혜영은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잘 썼다. 조순영은 눈 흰자위가 옅은 분홍빛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산스타라는 안약이 나왔었다. 나도 가끔 쓰던 그 안약 광고가 지금도 생각난다. 피로한 눈, 충혈된 눈, 산스타. 눈은 마음의 창, 아름다움의 심볼. 피로하고 충혈된 눈, 아름다운 눈의 산스타. 당시 처녀들은 물론 여학생들까지 산스타가 필수품이었다. 미스아이 선발대회까지 있어서 입상한 눈 미녀들이 모델로 등장하는 등 미스아이 바람을 타고 산스타는 약국에서 없어 못 살 정도였다. 산스타를 눈에 한 방울만 넣어도 흰자위가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돌 정도로 눈이 반짝인다. 그 약을 하루에 5-6번씩 계속 넣으면 중독이 되어 눈 흰자위가 발갛게 충혈이 된다. 그래서 또 넣으면 금방 하얗게 반짝인다. 그렇게 2-3년 계속하면 흰자위가 중독이 아니라 완전히 만성이 되어 산스타를 넣어도 휘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시력이 나빠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조순영 눈은 70이 넘은 지금도 밝았다. 청주에 산다는 박영자 눈도 그렇다. 낮에 처음 보는 사람은 낮잠 자다 금방 일어나 나온 여자처럼 보인다. 우리 아버지는 제천에서 태양연탄 직매장과 쌀 가게를 겸한 미국 상회를 운영했다. 쌀과 연탄을 배달하는 인부가 늘 대여섯 있었으니 제법 큰 상회였다. 제천고를 졸업한 나는 65년 청주교육대학에 입학했다. 2년제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68년 2월에 군에 입대하여 9월에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병과가 보급행정이던 나는 군수지원 십자성 부대 제1단 사령부에서 18개월 근무하고 귀국했다. 당시 맏형이 서울 면목동에서 살아서 나는 제대하여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면목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73년 27세에 조순영과 결혼했다. 조순영 엄마는 70년 서울에 올라와 청량리에서 미용실을 열고 딸 순영과 운영하고 있었다. 김상태 아들 철우가 70년생이라고 했다. 조순영은 김상태 아들을 낳아 그 모친에게 던지고 서울로 올라갔을 것이다. 김상태 처 김연옥이 조순영보다 1살 더 먹은 고등학교 한 학년 선배였으니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제천바닥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결혼하여 비교적 행복하게 살았다. 첫 아들을 낳고 둘째로 딸을 낳아 잘 키웠다. 아들은 K대학 영문과 교수이고 며느리도 Y대학 영문과 교수다. 딸 부부도 고등학교 교사이니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다. 조순영은 나와 결혼한 뒤 아들이 태어나며 전업주부로 2 아이만 지극정성으로 양육한 그야말로 현모양처였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엄마 미용실을 이어받아 2017년까지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다. 나는 55세 늦은 나이에 신춘문예를 통하여 소설가로 등단하여 소설을 쓰다가 2007년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다. 소설가로 등단한 지 18년이지만 나는 13권의 단행본을 출간하며 나이를 잊고 문학에 전념한다. 한데 겨울모기처럼 나타난 김상태 아들이 아무래도 내 문학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불안했다. 우라가 치밀고 답답하여 옥상 발코니로 올라갔다. 낮에는 바람을 쐬러 가끔 올라가지만 밤에 올라와 보기는 참 오랜만이다. 서쪽 하늘에 예쁜 조각달과 개밥바락이 대각선으로 맞서 반짝인다.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아름답다. 드넓은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별이 전부터 저렇게 많았던가. 좀 외딴 집이라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별이 잘 보이겠지만 참 많기도 하다. 그런데도 나는 최근에 별을 보지 않고 살았다. 뭐가 그리 바빠서 머리 위에 있는 발코니에도 올라와 보지 못했던가.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간단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별을 보는 방법이다. 그런데 나는 여태껏 가장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하여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내 조순영이 내게 별이었던가. 그래서 별을 잊고 살았을까.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애초부터 배신하고 50년을 속였다. 조순영은 내가 별을 잊고 사랑했던 만큼 나를 사랑했을까. 찬바람이 귓불을 스쳤다. 그래서 별이 더 싸늘하고 명징하게 보이나 보다. 나는 이제 50여 년간 사랑했던 허구의 별을 버리고 하늘의 별을 보며 살 것이다.
하늘의 별은 나를 속이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이 나는 앞에 닥친 짙은 어둠 속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으스스하게 춥다. 남쪽 하늘이 보이는 거실 창문 앞에 앉아 밤새도록 별을 보며 술을 마셔야겠다. 이튿날 10시경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었다. 제주도에서 조순영 친구가 전화를 했다. 서울에 와서 사귄 친구라지만 두 여자는 마음이 맞아서인지 아주 친하게 지낸다. 그들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하는 사이이다. 선생님,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나는 이내 감이 잡히지만 인정할 내용이 아니다. 아닌데, 왜 그러세요? 순영이가 집에 일이 생겼다며 아침에 갔어요. 지금까지 전화 한 통도 없는 여자가 먼저 왔다면 집에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둘러대는 수밖에 없다. 아마 친정조카에게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난 아직 잘 몰라요. 무슨 딴 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왠지 시무룩하니 기분이 처진 것 같기는 했어요. 왜 아니랴. 당연히 그럴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제 전화라도 하겠지요. 고맙습니다. 조순영, 아들을 만나러 청주에 갔을 것이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넣지 않고 기다려볼 것이다. 조순영은 10여 년 전부터 제2여고 동기동창 3명과 서울에서 사귄 친구 3명, 자기까지 동갑내기 7명이 칠공주파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월 모임을 갖고 계절마다 여행도 다닌다. 이번에도 칠공주가 겨울 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다. 어제부터 손에 일이 걸리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청탁받은 작품이 급하지만 작업이 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산에 가야 한다. 오늘은 지칠 때까지 산행을 할 작정으로 간식과 과일을 챙겼다. 불암산과 수락산을 완주하면 6시간은 걸릴 것이다. 혼자 걸으며 조순영과 그 아들 문제를 생각해 볼 작정이었다. 이튿날 오후 2시에 조순영이 전화를 했다. 어쩌나 보느라고 모른 척 했다. 여보, 미안해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가서 모든 얘기 다 할게요. 거기가 어딘데? 제주도야? 청주예요. 어제 청주에 왔어요. 알았어. 그건 솔직하다. 모자가 만났다는 걸 생각하니 분하고 허탈하다. 저 뻔뻔스런 여자, 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했다. 그 오랜 세월 나를 속이고 잘도 살았다. 저런 여자를 안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나는 45년간 교단에 섰던 교육자다. 내 개념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한데 어미는 핏덩이로 버렸다는 아들 행방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김상태는 아버지가 죽자 그 넓은 연탄공장 땅을 팔아 건설업을 한다고 설치다가 쫄딱 망하고 술주정뱅이로 살다 환갑전에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은 조순영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미는 아들 행방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왔던 아들놈은 어미 행방을 몰랐다고 했다. 김상태 아들에게 생모가 조순영이라고 알려주었다는 박영자와는 가끔 전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속은 것이 억울하기만 했다. 조순영은 6시에 집에 들어왔다. 오자마자 소파에 앉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말했다. 딴에는 이틀간 속을 끓여서인지 얼굴이 헬쓱해졌다. 여보, 죽을 죄를 졌어요. 미안해요. 막상 얼굴을 대하니 분노는 치밀지만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어차피 버릴 여자 머리채를 잡고 싸워봤자 나만 손해다. 어제 산행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한 효과일 것이다. 조순영, 참 대단한 여자다. 숨겨놓은 아들이 50살이 넘도록 어찌 그리 깜쪽같이 나를 속이고 뻔뻔하게 살았냐? 어디 말 좀 해봐라. 미안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나도 그동안 참 살얼음판을 밟듯이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어요. 그 죗값으로 우리 애들한테 온갖 정성을 쏟으며 키웠어요. 그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기가 막히는 궤변이다. 치미는 분노를 꺾어 누르며 말했다. 어미가 자식들을 정성 들여 키우지 누군 건성으로 키우나? 대체 유부남인 그놈과 얼마나 붙어 분탕질을 쳤기에 애까지 낳았어? 어디 좀 들어보자. 억지로 콧물 눈물을 짜내고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이었어요. 당신이 월남 있을 때 그놈이 제대를 했는데 딱 한 번 어쩌다 걸려들었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 보니 애를 낳게 되었어요. 여보, 믿어주세요. 참 가증스럽기는 하지만 당신은 낙태가 어렵던 시절이니 이해가 되기도 했다. 두 연놈의 끼로 보아 한 번 터놓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길은 처음 내기가 어렵지 한 번 터놓으면 일사천리다. 두 연놈이 붙어 그 짓거리를 하면서도 월남에 있는 내게 보낸 편지에는 구구절절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지금 내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벌써 50년 전인데 한 번이든 100번이든 그야말로 죽 떠먹은 자리다. 그걸 모른 내가 바보일 뿐이다. 이제 다 드러났으니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놈 행방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다면 돈도 빼돌렸을 것이다. 어미는 펄쩍 뛰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궁금하기는 했지만 애초부터 찾을 생각은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속에서 열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들놈은 청주 사는 박영자에게서 생모가 조순영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어. 근데 당신 박영자와 지금까지도 연락하잖아? 그런데 몰랐어? 그건 오해예요. 어제 영자 만났어요. 5년 전에 영자가 전화로 느닷없이 그놈 말을 해서 대판으로 싸우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이거 진심이에요. 여보, 믿어주세요. 5년 전인가 언제 뜬금없이 집 전화도 휴대전화도 번호를 바꾸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귀찮은 친구들이 하도 전화를 해서 바꾸겠다고 했었다. 전화통을 잡고 살던 여자였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김상태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죽었다는 거 당신도 알았잖아? 그런데 그 아들이 궁금하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돼? 조순영은 진하게 펑펑 울면서 하소연했다. 내게는 어려서 버린 그놈보다 우리 애들이 더 소중했어요. 그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이 파탄나는데 내가 왜 그놈을 찾겠어요? 여보, 이건 내 진심이에요. 듣고 보니 그건 그렇다.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것이요? 아들놈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듯 금방 대답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뭐? 우리 앞에? 그놈이 내 앞에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뭔 다짐을 해? 당신이 아들놈과 같이 살든 말든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바짝 쳐들고 말했다. 아들놈과 같이 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말 그대로지. 난 조순영이라는 여자와 더 살고 싶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란 말이잖아. 그럼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당에 계속 같이 살 생각을 했어? 마침내 여자 얼굴에 독이 올랐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어쩌다 한 번 실수였는데 이혼을 한다고요? 난 못해요. 뭐, 어쩌다 한 번 실수? 그게 실수였어? 서로 좋다고 붙어먹을 땐 좋았고, 이젠 실수야. 조순영, 참 뻔뻔스럽다. 그럼 애들 앞에서도 한 번 실수로 애를 낳았다고 말할 거요? 자식들 말이 나오자 어미는 또 진하게 펑펑 울었다. 우는 꼴도 보기 싫을 뿐더러 더는 말을 섞기도 싫어 내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갔다. 맨정신으로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모기가 앵앵거려 잠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체질적으로 모기향 냄새를 싫어해 여름에도 뿌리지 않지만 오늘 밤에는 흠뻑 뿌려 모기를 잡을 것이다.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모기약을 안개처럼 뿌렸다. 계속 치익치익 뿌려대자 조순영이 들어와 약통을 빼앗았다. 나는 술김에 악을 썼다. 이리 줘. 더 뿌려야 해. 난데없는 겨울모기 모조리 잡을 거야. 내 방에도 뿌려야 해요.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2층으로 올라가고 나는 제풀에 죽어 작업실로 들어갔다. 온몸에 모기향 냄새가 진동하여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작업실 의자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다. 추워서 깨어보니 새벽 3시였다. 그래도 마누라라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튿날 아침 조순영 얼굴도 마주하기 싫을 뿐더러 숙취로 속이 거북스러워 나가서 해장국을 먹고 들어왔다. 쇳불은 당김에 뺀다고 오늘 결판을 내야 한다. 찻잔을 놓고 마주 앉았다. 여자는 기가 팍 죽은 모습으로 말했다. 여보,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뻔뻔스러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김상태 얼굴이 겹친다. 입술을 물고 빠는 모습도 보인다. 열불이 치밀어 벌떡 일어섰다. 죽어라고 패고 싶지만 그건 아니다. 거실을 한참 서성이며 분노를 사귀고 마주 앉았다.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건데? 용서라는 게 뭐야? 독한 여자다. 이젠 울지도 않았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기가 막혔다. 아이들을 핑계대고 그 나이에 당신은 혼자 살 수 있겠냐는 말이다. 이 여자는 김상태가 살아있다면 얼씨구나 하고 달려갈 여자다. 아이들 얘기는 하지도 마라. 내가 죽는 날까지 애들한테는 김상태 얘기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같이 살면 매일 싸우게 될 텐데 아들놈 말이 안 나올 수 있겠어? 우리 조용히 이혼하자. 지금도 각방을 쓰고 있잖아. 우리는 5년 전부터 각방을 쓴다. 내가 주로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이지만 조순영은 잠자리에서 나를 가만두지 못한다. 6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50년 넘게 살다가 어떻게 헤어져요? 내가 임금님처럼 모시고 살게요. 그건 그렇다.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조순영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친구며 애인이었으니 그 세월이 60여 년이다.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도 서로 막말하며 싸운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내가 모르는 남자하고 살던 과부였다면 살 수 있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다. 조순영 얼굴을 볼 때마다 망나니 바람둥이 김상태 얼굴이 겹쳐 보이고 한대 엉겨부터 헐떡거리는 모습이 떠올라 구역질이 날 것이다. 김상태는 고3 때부터 제 엄마 친구인 과부와 놀아나고는 그 행위를 우리에게 자랑하곤 했었다. 그런 놈이 데리고 놀던 여자와 내가 여적 살 섞으며 살았다. 모르고 살았으니 행복했다.
그 행복했던 지난 날들조차 역겹다. 지울 수만 있다면 그 역겨운 지난 날들을 모조리 지우고 싶었다. 자꾸 말하면 나 정말 화난다. 지금 온갖 힘으로 참고 있다. 그러니 두 말 말고 헤어지자.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여자도 이미 이혼을 각오하고 있던 듯 담담하게 말했다.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바로 그게 문제다. 우리 아들과 딸은 아빠 엄마처럼 금슬 좋은 부부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늘 말했었다. 그 자식들이 엄마에게 혼전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면 기절을 할 것이다. 고부라지게 늙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없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참 난감하지만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냥 서로 실증이 나서 당분간 떨어져 살겠다고 하자. 나는 젊어서 쓰지 못한 소설, 이제 본격적으로 쓰고 싶어 조용히 혼자 살겠다고 말할 것이요. 당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요새 흔히 말하는 조론을 하겠다고 말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여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산 문제인데 내 친구 변호사한테 이혼 일임하고 재산 분배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하지.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것이요. 이혼 못하겠다고 울며불며 나댈 줄 알았더니 싱겁게 끝났다. 하긴 아무리 뻔뻔스런 낯짝이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다.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 약속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당장이 문제다. 조순영 이 여자 얼굴도 보기 싫을 뿐더러 목소리도 듣기 역겹다. 둘 중 하나는 집을 나가야 한다. 애들을 봐서라도 엄마를 내쫓을 수는 없고 당분간 내가 나가야 한다. 서로 얼굴 보기 거북스러우니 내가 며칠 여행을 가지. 오늘 친구 만나서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난 바로 동해안으로 가겠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애들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어요. 내가 나가야 하는데 미안하네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 여자다. 즉시 변호사 친구를 만나 창피를 무릅쓰고 이혼 수속을 일임했다. 오후에 집을 나와 동해안으로 향했다. 혼자 차를 몰고 포항에서 화진포까지 동해안 바다 곳곳을 돌아보기로 작정하고 떠났다. 아무도 없는 겨울바다가 이렇게 좋은 줄을 나는 이제 알았다. 고즈넉한 밤에 파도가 철썩이는 바닷가 백사장에 누워 하늘을 보면 온통 별이 천지다. 우리 집 발코니에서 보던 별보다 훨씬 굵고 빛이 찬란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별과 벗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차를 몰고 바닷가 도로를 달리다가 등산로가 있는 산을 만나면 산에 오르고 한적한 바닷가에 숙소가 있으면 하룻밤씩 묵고는 했다. 스티로폴 깔개를 사서 차에 싣고 다니며 밤마다 백사장에 앉거나 누워 별을 보았다. 겨울이지만 동해 바닷가는 별로 춥지 않았다. 별을 보며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기도 했다. 깨고 나면 자정이 넘곤 하였다. 나이가 들어 소설가가 된 것이 참 행복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이러한 낭만과 그에 따른 행복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심했다. 겨울마다 동해에 자주 오겠다고. 17일 만에 집에 들어왔다. 친구가 그동안 완벽하게 이혼 수속을 해놓았다. 용서 못할 여자지만 아들, 딸을 잘 키워 출가시키고 그동안 내조 잘해준 공이 있어서 현금 5억을 줬다. 언니 조혜영이 40대에 죽어 외동딸이어서 조순영은 엄마 재산을 물려받아 청량리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 그만하면 먹고 사는데 모자람은 없을 것이다. 하기는 그래서 이혼을 쉽게 결정했을 것이다.
문제는 내게 있었다. 혼자 2층짜리 단독주택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팔아서 아파트로 가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아보지 않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수락산 밑에 30여 평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이다. 아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집에 들어온 이튿날 아들 부부와 딸 부부를 불러놓고 조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느닷없는 선언에 자식들은 서로 멍하니 얼굴을 마주보다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결혼이라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기는 오래 함께 살았으니 좀 떨어져 살고 싶어 그러기로 합의했다. 그리 알고 인정해 다오. 자식들은 내 성격을 알아 두말해봐야 소용없음을 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늙음하게 이혼하면 남자는 금방 죽는다고 한다. 딸과 며느리가 가장 걱정한 것이 그것이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늙어서 먹는 것이 부실하면 건강을 해친다고 했다. 밥은 기계가 하지만 반찬은 손으로 해야 한다. 며느리와 딸은 그 책임이 버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신 있다. 20대 초반 청주에서 대학 다닐 때 2년간 자취하며 내 손으로 해먹었다. 그러니 걱정 말라고 하자 대학 교수 아들이 말했다. 두 노인네가 지금까지 너무 포실하게 잘 사시더니 고생을 자처하시는군요. 저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닐 것 같으니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늙은 부모의 이혼을 충격으로 받아들일까 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반찬을 해 날라야 할 걱정이 우선이었다.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다. 늙어가며 속이 좁아져서인지 섭섭하고 괘씸하다. 괜한 걱정을 한 것이 억울하다. 이제 보니 자식들은 어미가 혼전에 연애를 하여 아들을 낳고 아비와 결혼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내가 부끄러워 내 입으로는 못한다.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더니 내가 그 짝이 되는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눈을 감으면 말은 더 잘 들린다. 그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잘 듣게 되면 잘 보게 될 것이다. 늙은 부모는 결국 자식들에게 짐일 것이다. 난 그걸 이제 아들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렇더라도 내 자식들이 아직 80도 안 넘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다. 자식들을 생각하여 서울의 아파트를 살 작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적하고 경치 좋은 동해 바닷가에 작은 집을 장만하고 별을 보며 살 결심을 했다. 아들이 애멜무지로 졸혼인지 이혼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조순영이 기대 어린 눈길로 나를 보지만 그럴수록 내 결심은 굳어졌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배신감을 느끼지만 조순영과 김상태가 엉겨붙은 상상을 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 마음은 죽는 날까지 그럴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헛개비로 살았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엊그제 보고 온 동해 바다가 고향처럼 그리워졌다. 아름답게 빛나던 굵은 별들이 보고 싶었다. 혼자 살아도 건강을 지키며 잘 산다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죽어라고 악을 쓰며 건강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박충은 작가님의 단편소설 겨울모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